저는 오늘 1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82세 박기련.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왔네. 그 한마디에 22년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5시 설거지. 스테인레스 대야와 끝없는 폭언까지.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네가 신장 하나만 주면 돼. 그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한 요양원에서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아드님들이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20억 재산을 받은 후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었습니다. 정기야, 너라도 날 도와줘야지. 아니요. 저는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58세 여자가 22년의 상처를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봄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낙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반찬가게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에 시금치를 헹구고 있었지요. 차가운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10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이혼 후 딸 지연이와 시작한 이 가게는 이제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시간.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연 엄마, 물 온도 괜찮아? 손 시리잖아. 진아 언니가 옆에서 무채를 썰며 말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이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였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익숙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영 씨 맞으십니까? 저는 낙원요양원 원무과의 이수진입니다. 요양원. 왠지 모르게 그 단어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요양원에서 내게 전화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엄마? 아니지, 엄마는 건강하셔. 그럼 누구지? 박기련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드님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박기련. 손에서 대야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찰랑 물이 튀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저는 입술이 굳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기련. 10년 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낸 그 이름. 22년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 저랑은 상관없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기련님 아들분과 이혼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연락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정미영 씨세요. 아드님 2분 모두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2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지연 아빠와 도련님도?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버린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토록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던 그들이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화되셔서 신장,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이었던 10년 전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결혼 21년 차였던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 우연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장의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민수가 요즘 밖에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 네. 네가 못나서 그렇잖아. 네가 좀 더 예쁘고 잘하면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돌 이유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서 남편 잡아라. 알았어?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웃으려 노력하고 더 예쁘게 보이려 애쓰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 2014년 2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투석을 하시거나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네가 나한테 신장 하나 주면 되겠네. 네. 어차피 2개니깐 하나 주면 되잖아.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엄마 살려야지. 당신이 해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구나. 22년 동안 저를 물건처럼 부려먹고 남편의 외도까지 제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내 신체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구나.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당장 해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딸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연아. 엄마, 설마 할머니한테 신장 주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가 아프면 나는 어떡해? 그 말에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지킬 게 있어. 내 딸이 있어.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제 신장을 드릴 수 없어요. 뭐? 제게는 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켜야 할 제 딸이 있어요. 네 딸? 네 딸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야. 아니에요. 제게는 제 딸이 먼저예요. 그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엄마가 죽으면 어쩌려고. 투석 받으시면 되잖아. 투석?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당신이 주던가. 당신도 신장 2개 아니야?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리고 2주 후 재산이 모두 아들들 명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던 그 목소리. 미영아, 네가 신장 하나 주면 되잖니?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 22년 동안 들었던 그 단어. 설거지도 도리, 빨래도 도리, 시댁 행사도 도리. 제 몸까지 도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저는 도망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부여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대. 뭐?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 진아 언니는 제 시집살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히던 시절,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스테인리스 대야에 설거지를 하던 그 시절, 저는 대야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 녹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이 대야처럼 제 안의 상처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연락을 안 받는데 당연하지.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거겠지. 나쁜 놈들. 진아 언니의 말이 서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무슨 요양원이라는 데서
할머니 일로 연락을 받았어. 그래. 엄마, 거기 절대 가지 마. 할머니 집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던 걸.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댁 제사 음식 준비하던 걸. 걱정 마. 안 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들이 연락을 받지 않을까? 그 재산들을 다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정말로 혼자인 걸까? 스테인리스 대야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놓인 깨지지 않는 그 대야. 늦은 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정미영 씨, 다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계속 정미영 씨 이름을 부르십니다. 미영이가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미영이가 올 거야. 22년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야, 너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아드님들께 연락하세요.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아드님들 연락처로 수십 통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왜 아들들은 도망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미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휘말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아 언니는 말렸고 딸 지연이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거길 가려고 해?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엄마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그냥 궁금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로 아들들이 버렸을까? 그토록 집착하던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혼자인 걸까? 낙원요양원.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깔끔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서 왜 보호자가 없다는 거지? 접수대에서 사회복지사 이수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미영 씨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어떤 상황인지 보러 온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2021년부터 저희 요양원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큰아드님께서 비용을 내셨는데. 큰아들이요? 네. 박민수 씨요. 그런데 2022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요양원 비용은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아빠가 연락을 끊었다고?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집착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박민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이수진 씨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2014년에 어르신 명의의 재산이 모두 두 아드님께
상속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 채, 예금 약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12억? 그 돈 때문에 저는 22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었지요. 네가 잘해야 내 재산 지킬 수 있어. 네가 못나서 민수가 바람 피우면 재산의 절반이 그 여자한테 날아가는 거야. 그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는 참았습니다. 폭언도 무시도 모욕도 모두 참았습니다. 제 몸의 장기까지 요구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상속받고 버렸다는 거네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잣말로 하세요. 내가 미련하게 다 줘버렸지 하고요. 다 줘버렸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본인 아들들한테 다 주고 버림받았구나. 어르신 만나보시겠어요? 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5호. 문 앞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남이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 10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왔네.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왔네. 사과도 감사도 없는 말투.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는 당연히 와야 한다는 듯이. 어머니. 입에서 나온 호칭에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불렀을까요? 10년 전 이혼할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앉아.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내 며느리니까?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혼했어도 며느리야. 한 번 며느리면 영원히 며느리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버려졌어도, 재산을 다 잃었어도, 요양원에 혼자 남겨졌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며느리를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왜 안 오는 거죠? 제가 차갑게 물어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놈들이 재산만 받아가고 나를 버렸어. 재산을 주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주긴 뭘 줘. 내가 그놈들한테 속은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그놈이 세금 문제라고 했어. 명의를 옮겨놔야 상속세를 안 낸다고. 그래서 다 넘겼더니 넘기자마자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웃음이 아닌 그저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타령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들었습니다. 아들이 최고야. 딸은 소용없어. 며느리는 부려먹는 거고. 하지만 그 아들들은 재산만 챙기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목소리.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뭐려? 아들놈들한테 재산 돌려받아야 해. 네가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도 하고 그래.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요? 그래, 넌 머리 좋잖아. 법 같은 것도 잘 알고. 저는 한 번도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요.
어머니,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며느리니까 해줘야지. 또 며느리. 또 당연시.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혼했어도 며느리야. 한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나가. 박기련이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아들들에게 버려져도 혼자 남겨져도 절대 반성하지 않아. 여전히 며느리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22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제사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폭언 듣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게 잘해준 거라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고생이요? 저 때문에요? 그래.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민수가 바람 피우고 집안이 시끄러웠잖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지연 아빠가 바람핀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이죠.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저는 22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미영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이 2014년에 두 아드님께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뇨? 재산 이전 서류를 봤는데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보통 상속은 절차가 복잡한데 이건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마치 급하게 빼돌린 것처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빼돌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치매, 재산 이전, 급한 절차, 설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이가 어머니를 속인 건가? 더 알아보시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진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뭔데? 이 집 아들들이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시어머니 몰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분할 서류, 그리고 시댁 재산 목록. 이혼할 때 변호사가 만들어줬던 자료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관하라고 했었지요. 그 자료들을 보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어머니 투석 잘 받고 계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정말 이기적이야. 그 순간 제 속에서 참고 있던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2년 동안 당신 집에서 난 노예처럼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지금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아이 때문에 겨우 참고 있어. 심지어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참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 장기까지 내놓으라고? 그게 내 도리야? 그럼 우리 지연이는 누가 책임져? 엄마가 죽으면 어쩌려고? 당신이 주면 되잖아. 뭐? 당신이 그렇게 걱정되는 어머니한테 직접 신장 주면 되지. 왜 나한테만 강요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안 되고 며느리는 되는 거라고? 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보, 당신 지금 나 이혼할래. 뭐?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날 밤 저는 딸 지연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전 기억에 몸서리를 치며 그때 그 서리를 자세히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이건 이상해. 2014년 재산 이전 서류. 분명히 시어머니 명의였던 부동산이 갑자기 아들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 날짜 2014년 3월 15일. 그날은 제가 신장 이식을 거부하고 이혼을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계획한 걸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재산을 빼돌린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 응. 지연아, 들어와. 그 서류는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지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재산 이전 서류잖아. 그래. 엄마, 설마 뭐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 알아. 엄마, 그런 거 알아보면 결국 휘말리잖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 식구들이랑 엮이지 마. 엄마 인생 이제 겨우 찾았잖아. 알아.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건 범죄 아닐까? 시어머니가 치매였다면 사기일 수도 있어. 그럼 전 남편은 어머니를 속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아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과연 벌을 받을까? 복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는 아니야.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재산 부당 이전 신고 방법.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법률 상담, 공익신고, 형사고발. 제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지연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 사람들 일이잖아. 그래, 맞아.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2014년 3월 15일.
그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신장을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남편과 그 뒤로 점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우연일까?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계획이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짝이는 깨지지 않는 대야. 저는 그 대야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금속. 22년의 상처가 새겨진 이 대야처럼 제 안에 무언가도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대로 된 끝을 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까?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을 예약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재산 이전 서류의 날짜.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오후 4시쯤 딸 지연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지연이는 대답 대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서 박민수,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 후배가 은행에 다녀. 내가 부탁했어. 불법은 아니야. 공개 가능한 정보만 뽑았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2014년 4월, 부동산 세채명의 이전 완료. 시가 약 8억. 2014년 6월, 예금 12억 전액 인출. 2015년 1월, 주식 투자 시작. 2015년 8월, 주식 손실 4억. 2016년 3월, 주식 선물 투자. 2018년 12월, 주식 선물 손실 6억. 2018년 5월, 부동산 담보대출 5억. 2020년 9월, 대출 연체 시작. 2023년 현재, 남은 재산 추정액 약 2억, 부채 약 3억.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20억이 넘던 재산이 1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야. 뭐? 재혼한 그 여자도 모른대. 아빠가 다 숨기고 있었나 봐. 근데 최근에 들통나서 지금 이혼 직전이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받아서 다 날리고 새 아내한테도 숨기고 이제 가정까지 무너졌다는 거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재산을 지키려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재산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니. 엄마, 그래서 아빠가 지금 할머니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돈도 없고 자기 인생도 망했는데 할머니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는 거지. 맞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양원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왔는지,
왜 두 아들이 연락을 끊었는지. 그들은 도망친 겁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뺏은 후 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엄마 일에 끼지 마. 당신 남이잖아.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요양원이랑 연락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가족 일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면서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고 소식을 끄는 거야? 그건 내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재산 다 날려서 책임질 돈이 없다는 사정?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거지. 버린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약해진 목소리를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어머니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은 도망쳤잖아. 그럼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당신도 이혼했잖아. 당신도 엄마 버린 거 아니야?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버린 게 아니야. 그 지옥에서 떠난 거야. 22년 동안 학대당하고 장기 기증까지 강요받고 사람 취급 못 받다가 도망친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이잖아. 아들이 돼가지고 재산만 챙기고 어머니를 버렸어. 그게 사람이야? 닥쳐. 뭐라고? 닥치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투자를 실패한 거라고. 나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나도 이혼 직전이고. 내가 무슨 여유로 엄마까지 챙겨.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재산을 탐내지 말았어야지. 뭐? 어머니 재산이 탐나서 나까지 괴롭히면서 나한테 신장 기증도 강요했잖아. 그렇게 지킨 재산을 당신이 다 날린 거라고. 그건 나도 더 이상 당신 집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어머니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아 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들었나 봅니다. 미영아 사이다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해. 하지만 저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진아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게 있어. 뭐가? 그 시어머니는 왜 너만 찾는 거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들이 연락 안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너를 찾는다? 단순히 외로워서?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야.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이유?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거.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큰 이유. 그게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가야 할까요? 또 시어머니를 봐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더 큰 이유가 혹시 이것일까?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저는 다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안 계세요? 네. 오늘은 정미영 씨만 뵙고 싶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박기련 어르신의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진 씨가 서류들 중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 2014년 3월 15일 증여자 박기련 수증자 박민수, 박민호 날짜가 눈에 박혔습니다. 3월 15일 제가 신장 이식을 거부한 날. 이건 재산 상속 서류 아닌가요? 아니요. 증여예요. 그것도 급하게 진행된 증여입니다. 이수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르신의 진료 기록입니다. 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201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 소견, 2014년 1월 치매 초기 증상, 2014년 2월 판단력 저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미 어머니께선 치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초기 단계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상태로 20억이 넘는 재산을 단 한 달 만에 증여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치매 초기, 판단력 저하, 급한 증여. 이수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 손에 들린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이게 뭐예요? 증여 직전에 작성된 서류입니다. 어르신이 두 아드님께 재산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신장 이식을 요구받기 2주 전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수진 씨가 서류를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미영 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통 재산은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받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해요. 20억이면 세금만 몇 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여예요. 살아계실 때 미리 주는 거죠. 증여도 세금이 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줄일 수 있어요. 명의신탁이라든지 서류 조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증여로 넘기면 완전히 아들들 명의가 되니까 어르신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네.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아들들 것이 됐으니까요. 이수진 씨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기가 너무 급해요. 시기요? 네. 2014년 2월 28일 어르신이 재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3월 15일 딱 2주 후에 모든 재산이 증여됐습니다. 3월 15일 제가 신장 이식을 거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신장 이식을 거부했어요. 이수진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드님들이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계획이요? 네. 어르신 신장이 안 좋아지셨을 때 아드님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신장을 줄까?
하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인 정미영 씨가 떠올랐을 거예요. 며느리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만약 며느리가 거부하면 그럼 며느리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며느리가 화가 나서 이혼하면 이수진 씨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22년 동안 시댁일을 도맡아 했으니까 재산의 일부를 줘야 할 수도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빨리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며느리가 신장 이식을 거부하고 이혼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옮긴 거죠.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르신도 몰랐을 겁니다. 치매 초기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니까요. 아들들이 세금 때문, 상속세 때문이라고 설득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재산을 넘긴 후에야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들이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연락을 끊은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없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서명들. 그 속에 숨겨진 진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등쳐먹었구나.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 아니, 연민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복잡한 감정. 이수진 씨가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였다는 거.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으니 이건 법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요? 네.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아들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갔으니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네. 재산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들은 처벌받을 거고요. 이수진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고발 안 하실 거예요. 아직도 아들들을 포기 못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알고 계십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버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정미영 씨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저를요? 네. 어르신 말씀이. 미영이는 착해. 걔는 나를 안 버려라고 하세요. 제 입에서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착하다고요? 22년 동안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착하대요? 정미영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아드님들한테 속은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평생 자식만 믿고 며느리는 학대하고 재산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 재산 때문에 버려진 거죠. 인과응보랄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들만 맹신하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빼앗긴 후 혼자 요양원에 버려진 아무도 찾지 않는 노년. 그래서 정미영 씨께 이 서류를 보여드린 겁니다. 왜요?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택이요? 이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배임, 재산 횡령으로 아드님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르신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은 하지 않으실 테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정미영 씨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요. 이수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미영 씨 이혼 서류입니다. 2014년 5월에 이혼하셨죠? 네. 재산 분할은요? 못 받았어요. 시댁 재산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애아빠 명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수진 씨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재산 증여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재산은 다시 어르신 명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동안 고생한 대가와 신장 이식까지 요구받은 고통, 이혼 후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를 위한 일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미영 씨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정의.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제대로 된 끝을 원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는 복사해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수진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하실 수 있는 시기가 지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서류 봉투, 가슴에는 더 무거운 결정.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돕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딸 지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 마음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제가 걱정되어 저와 함께 있던 진아 언니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네 권리야. 당당하게 찾아. 모두들 저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이 외로워 보이는 별. 아니, 어쩌면 나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까 말까? 하지만 결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법 이전에 나는 시어머니와 먼저 끝을 내야 해. 제대로 된 말로. 22년 동안 참았던 그 모든 말들로. 그래서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아 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가는 거야? 응, 가야 해. 무슨 말 할 건데? 내가 참았던 모든 말. 딸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지연아. 이건 엄마의 몫이야. 이번에는 혼자 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낙원요양원 305호. 문을 열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22년 전에 그 약해 빠진 며느리가 아니야.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탄 채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산적인, 왔구나. 또 그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예전처럼 가까이 앉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께 드릴 말이 있어서요. 말, 무슨 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말이요. 그게 뭐냐? 어머니를 미워하러 왔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 우는 소리만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미워하러 왔다고요. 제대로 미워하러. 이런 고얀. 22년 동안 저는 항상 어머니를 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고 그게 도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이제는 제대로 말할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니 당신이 드시고 싶다는 반찬을 매일 20가지씩 만들고 어머니 발 닦는 물까지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지. 어머니,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학대예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셨어요. 항상 야, 너 며느리였죠. 옛날엔 다 그랬어. 아니요. 옛날에도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제대로 했으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뭘 제대로 못한 걸까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심지어 아픈 날에도. 저에겐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지옥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선 만족하지 않았죠. 그게 며느리인 네 역할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노예와 같아요. 당신은 저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뭐? 노예? 내가 너를? 박기련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을 먹게 해주고 잠잘 곳을 줬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잘해준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밥 먹게 해주고 잠잘 곳 준 게 은혜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이라고요.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제 주제요?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제 주제가 뭐길래 그러세요? 며느리면 주제가 없는 사람 이하인가요? 며느리는 시집을 왔으면 시집의 것이야. 네가 뭘 안다고. 시집의 것,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정미영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에요. 제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신 눈의 도구였어요. 아들을 위한 도구, 집안일을 위한 도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구.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조금만 더 참고 잘했으면 민수가 바람도 안 피웠어.
모두 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제가 못나서요? 그래. 네가 제대로 된 애였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이나 팔았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바람핀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네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지.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네가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시어미랑 남편한테 잘했으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뻤고 충분히 잘했어요. 부족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건 당신의 기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 전까지 22년 동안 당신에게 맞춰 살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네가 뭐가 어째? 저는 이제 저로 살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정미영으로요. 바뀌려니 휠체어를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이러고 가면 넌 끝이야. 내가 용서 안 해.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서요?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했잖아. 어머니,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뭐? 22년 동안 저를 학대한 것, 사람 취급 안 한 것, 신장이식도 도리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내가 사과를? 고작 너한테?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절대 안 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거야. 반성도 사과도 깨달음도 없을 거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들들에게 버려져도, 요양원에 혼자 남겨져도, 여전히 며느리 탓을 하고, 여전히 자신은 옳다고 믿고, 그렇다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엮일 이유가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뭐, 어디가? 당신 가족에게서 겨우 벗어난 제 인생으로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너 지금 날 버리는 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달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버리는 건 분노로 던지는 거예요. 놓는 건 평화롭게 내려놓는 거고요. 평화? 니까짓 게 무슨 평화?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살 거예요.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야, 미영아. 돌아와. 박기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고 이수진 씨가 접수대에서 저를 봤습니다. 정미영 씨, 괜찮아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휴대전화를 꺼내 진아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미영아, 어떻게 됐어? 끝났어. 끝났다고? 응, 완전히 끝났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과 두려움 없이 편히 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영 씨 재산 증여 관련해서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 확률도 높고요. 그렇군요.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할까? 하지만 이건 제 권리였습니다. 22년의 대가, 신장 이식까지 요구받았던 고통의 대가. 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 휴대전화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고령 모친 재산 편취 혐의, 형제 검찰 조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들어갔대.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한 것 같아. 이수진 씨, 그녀가 움직인 겁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A씨와 B씨 형제는 2014년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모친의 재산 20억을 급하게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모친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 남편 박민수와 시동생인 민호. 그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는 아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재청구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아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지연 아빠가 파산했대. 뭐? 부동산 담보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갔어. 집도 날아가고 이제 완전히 거지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억. 그 돈이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내도 이혼 신청했다나 봐. 재산 숨긴 거 들통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전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도와달라고? 응.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제 안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혼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너밖에 없어. 다른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보, 제발.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한때지.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때였어. 이제는 남이야. 그래도 뭐. 22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하다못해 바람까지 핀 당신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서? 지연 아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아침을 늦게 차렸다고 혼날 때도,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이 필요해서 미안한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 미안해.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급한 대로 나한테 빌붙고 싶은 거야.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진짜 미안해? 그래. 그렇다니깐.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한 일 다 기억해? 그가 침묵했습니다. 뭘?
22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일 다 기억하냐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그럼 그렇지. 여보, 그건 이제 다 별거 아닌 그냥 지나간 일이야. 별거 아니라고? 그건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고 내 슬픔 속의 22년이야. 그게 당신한테는 그냥 옛날 일일지 몰라도 나에겐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그래도 한 번만. 그만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늘도 되지 않을 거야. 뭐? 당신 어머니의 며느리도,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구원자도 될 생각이 없어. 나는 이제 오직 나로만 살 거야. 여보, 잠깐만. 당신도 스스로 책임져. 그게 당신이 만든 인생이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래. 응. 진짜 잘했어. 나도 그때 엄마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저는 지연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산 편취 혐의 형제, 검찰 기소 방침, 전 남편과 시동생이 기소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봤어? 응, 봤어. 어때? 속 시원하지? 응. 시원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결국 다 무너졌구나. 시어머니가 평생 쌓은 재산이 아들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폐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 자유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영 씨, 재산분할 재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약 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22년 동안 제가 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는 적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당당히 내 몫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반찬가게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를 내려다봤습니다. 깨지지 않는 대야. 22년의 상처가 새겨진 대야. 저는 그 대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아 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그거 버리는 거야? 응. 왜? 아직 쓸만한데. 이제 필요 없어. 저는 대야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 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이제 완전히 끝낸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새 대야를 샀습니다. 플라스틱 대야였습니다. 가볍고 부드럽고 색깔도 예뻤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분홍색? 응. 이쁘지? 엄마답지 않은데? 왜? 나 분홍색 좋아해. 이제 나답게 살 거야. 저는 새 대야에 물을 받고 채소를 헹궜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2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봄이 오나?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 인생의 봄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2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재청구 소송 승소 3억 2천만 원.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한 줄. 원고 정미영은
22년간 피고 박민수 가족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서도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인정.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통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붕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 이수진 씨가 넘겨준 서류들, 아버지의 할머니 재산 증여 과정의 불법성, 치매 환자를 이용한 사기 등을 가족이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되어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뉴스에 났습니다. 고령 모친 재산 20억 불법 편취, 형제 실형 구형, 전 남편과 시동생, 둘 다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상속세 탈루, 서류 위조, 배임 등의 죄명이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지연 아빠네 집 경매 넘어갔대. 완전히 파산이래. 파산? 한때 20억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 이제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내도 이혼했대. 재판도 안 하고 바로 합의로 이혼했다나 봐. 당연했습니다. 숨기고 속이고 도망친 사람.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 시동생도 마찬가지래. 너네 동서랑도 별거 중이고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집안이 난장판이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손주들까지 싸우고 있다나 봐. 재산 하나도 안 남았는데 서로 고소하겠다고.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모였던 가족. 재산이 사라지자 흩어졌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씨였습니다. 정미영 씨 어르신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군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딸 지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갈 거야? 모르겠어.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아? 마지막 인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나를 괴롭힌 사람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만큼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아.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22년이나 했어. 이제는 안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안 가는 거야? 응, 안 가. 하지만 이수진 씨에게는 전화했습니다. 저 보호자 자격 해지하고 싶어요. 네. 더 이상 박기련 씨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보호자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정미영 씨, 잘 결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르신, 결국엔 끝까지 사과는 안 하시네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고요. 자식들만요? 네.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당연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든 어디든. 여행. 저는 22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가게 때문에 언제나 뭔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진짜? 응.
엄마 받아보고 싶어?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나 바로 예약할게. 그날 밤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쉴 예정이었습니다. 진아 언니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진짜 여행 가는 거야? 응. 언니도 같이 가자. 진짜? 그래. 셋이서 가면 되지. 진아 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그래, 이제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주방을 정리하며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잡이가 다른 오래된 요리칼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칼이었습니다. 시집살이 시절부터 쓰던 칼. 제 손에는 그 칼을 쓰다 생긴 흉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부엌에서부터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날도 기억납니다. 급하게 음식을 하다가 손을 베었는데 시어머니는 말했었지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빨리 지어라고 계속해. 네. 저는 그렇게 손에 밴드만 붙이고 계속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도 마음도 모두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칼을 샀습니다. 가볍고 날이 잘 서고 손잡이도 편한 칼. 분홍색 손잡이였습니다.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분홍색 좋아해? 그러게. 요새는 이 색이 이쁘더라고. 엄마한테 어울려. 저는 새 칼로 채소를 썰었습니다. 부드러웠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 해지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 관계 종료 확인서, 서명을 했습니다. 정미영, 제 이름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잘 적어놓고 서류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요양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건물 안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자식들에게 버려진 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냥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손등에 내려앉은 햇빛, 흉터 위로 내려앉은 햇빛.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에 예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살면서 벚꽃을 제대로 본 게 얼마만일까요? 시집살이 때는 벚꽃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벚꽃과 봄 그리고 세상을. 그날 박기련은 요양원 305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전화도 울리지 않는 방.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며느리에 대한 반성도, 자신에 대한 성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연민뿐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05호의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방 쌌어. 벌써? 응. 너무 기대돼.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들, 시집살이 시절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 보이는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선 작고 움츠러들고 불안해 보이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힘들었구나. 저는 속으로 그때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앨범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쏟아질 듯 많은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답게, 그저 나답게,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직 정미영으로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휴업, 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봄 여행 다녀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진아 언니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미영아, 출발. 응.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뒷자리에 지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건물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 제 옆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 보면 뭐 하고 싶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다 앞에서 서 있고 싶어. 그게 다야?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그렇게 하자.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햇빛. 저는 눈을 감고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진짜 봄이라는 것을 22년의 겨울이 지나고 10년의 휴식 끝에 드디어 온 봄. 늦었지만 제게도 봄이 왔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바다를 향해, 봄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해시태그 에필로그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저는 58세에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이 바로 당신의 봄을 시작할 때입니다. 참지 마세요. 견디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지지 않는 대야를 버리세요. 분홍색 새 대야를 사세요. 바다를 보러 가세요. 당신의 손에도 흉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흉터 위로 햇빛이 내려앉을 겁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봄을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낙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